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좀 지났지만 아직 아이는 없고 얼마 전 남편하고 이혼해서 다시 싱글이 됐어요. 도저히 참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본래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어요. 친정 식구들이며 친구들이며 전부 서울에 다 있었죠.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다녔다 보니 타 지역에는 연고도 없었고 친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물론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다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울을 벗어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다 서울에 기반이 있는 상황이라 나이 들어서도 고향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죠. 지방에 여행을 떠나본 적도 있지만 몇몇 도시 빼고는 서울만큼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는 건 생각도 못했죠. 적어도 광역시급에서는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 계획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남편을 30이 넘은 시점에 소개받았어요. 그전에도 연애를 몇 번 하긴 했지만 한창 취업 준비다, 업무다 이것저것 바쁠 시기에 만나서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고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계속 그렇게 혼자 지낼 거야? 좋은 사람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도 되고 사람이 좋으면 친구처럼 지낼 수 있잖아. 너무 벽치고 살지 말고 꼭 만나봐. 알았지? 라며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친구 등살에 못 이겨 나가보니 남편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외모도 제 스타일이었고 키나 체격이나 전부 제 마음에 들어서 처음부터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땐 결혼을 생각해볼 때라 외모부터 연봉 수준이며 집안 형편 등등 여러 부분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만나보니 결혼해도 될 만한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정해진 수순처럼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남편은 본가가 서울이지만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프리랜서라 어디서 일하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남편 직장이 있는 지역에 내려가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도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둘이서 모아둔 돈으로 했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거의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남편 가족관계를 들어보니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고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나이가 꽤 어린 편이었는데요. 늦둥이로 태어나 너무 철없이 자란 건 아닌지 걱정되더라고요. 남편이 연애할 때 저보고 우리 부모님은 또래 부모님보다 젊은 편이셔. 일찍 결혼하신 데다 아이도 일찍 가지셨거든. 누나랑 나 낳고 한참 뒤에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늦둥이 동생도 있는데 막내 낳을 때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시지는 않았어. 그래서 만나보면 생각보다 젊어 보일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괜히 철부지 시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시누이랑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잖아요. 시댁 식구 자체가 어려운데 나이 어린 시누이라니 그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집안 사람이 좋지 않으면 결혼 생활 버티기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주변 친구들 중에 시부모님이나 시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아서 걱정했었는데 남편 말 듣고 더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상견례 할 때 분위기도 좋았고 시누이도 철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려 보여서 철없이 시자짓 할까봐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대화도 해보고 꾸준히 지켜보니 막내 동생 같아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셨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셔서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였더라고요. 막상 만나보니 시댁 식구들이 제 예상과는 달리 괜찮아 보였고 저랑 잘 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이며 다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만 예비 형님은 상견례 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본래 외국에 거주하기도 하고 바빠서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 보고 시댁에 큰 행사 있을 때 어쩌다 한번 본 게 전부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형님이 저를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마다 뭔가 안쓰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보고 올케, 혹시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알았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부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좀 쎄했지만 같은 여자고 며느리 도리가 어려우니 도와주려는 마음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하며 그냥 넘어갔어요. 시누이는 저보다 많이 어린 편이라 사적으로 대화할 일도 없었고 크게 왕래할 일도 없었어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일도 없었고 시누이가 결혼한 이후로는 시댁 행사에 전보다 많이 불참해서 더욱 볼 일이 없었어요. 시누이는 남편하고 서울에서 살았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두 서울에 계시니까 남편하고 지방에 내려가서 거주한 이후부터는 양가 어른이며 시누이까지 마주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만 시누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런지 결혼하기 전이든 그 후든 가끔씩 오빠, 나 이번에 받은 옷이랑 가방이 있는데 좀 사주면 안 돼? 우리 남편은 이런 데서 너무 무심하다니까. 필요한 게 있어도 제때제때 사주는 일이 없어. 오빠가 능력도 훨씬 좋으니까 이번에도 부탁 좀 할게. 라며 전화로 자꾸 뭘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시누이 전화 받을 때마다 사달라는 걸 다 사줬고요. 저는 이런 식의 패턴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철이 들 법도 한데 어째 어릴 때 버릇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남편한테 시누이는 이제 뭐든 남편이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매번 필요한 거 있으면 당신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또 다 받아주면 어떡해. 사달라고 하는 물건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적당히 잘라냈으면 좋겠어. 라고 불만을 표출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편은 에이, 동생한테 사주는 건데 뭐 어때. 나보다 한참 어려서 동생 같고 자식 같고 그래. 가끔 사달라고 하는 거니까 부담스러운 것도 없는데 뭘. 당신한테는 더 좋은 거 사줄게. 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제 요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저 같으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 이제 철 좀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뭐든 다 받아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본인이 벌어서 동생한테 선물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갖고 잔소리하거나 바가지 긁을 수는 없죠. 제가 돈 쓰는 것도 남편이 크게 터치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시댁 식구들하고 여행을 같이 갔었거든요. 시부모님하고 남편이랑 저, 시누이랑 시매부까지 6명이서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그때 시누이가 30이 넘어서도 시부모님한테 되게 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고기 잘라달라, 뭐 갖다 달라, 용돈 좀 더 달라면서 뭐든 받기만을 바라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예 시부모님이 음식까지 다 먹여줄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은 그저 웃으면서 다 받아주시기만 하고 시매부랑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거기서 저 혼자만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그걸 지적하는 것도 더 이상하잖아요. 시부모님이며 다들 거부 반응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남편은 더 자기 자식처럼 챙기길래 시댁 식구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워낙 독립적으로 생활해왔고 친정 부모님도 훈육을 엄하게 하시는 편이라 이런 분위기가 적응되지 않았지만 늦게 낳은 딸이라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겠지 하고 말았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혼자 조용히 고기 익혀서 상에 올려놓고 저도 적당히 먹으면서 분위기만 살폈죠. 이런 에피소드 말고도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겨서 다 같이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시누이부터 챙기고 카페에 가도 디저트류는 항상 시누이 취향을 고려해서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시부모님보다 시누이가 먼저 맛을 봐야 했고요. 결혼 전에는 시누이가 이렇게 철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았어요. 물론 저랑 가치관이 다른 걸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걸 다 받아주는 시부모님이며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제가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몰랐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명절이나 제사 빼고는 시댁 식구들 볼 일이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좋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니었어요. 자주 마주치고 부딪히면서 본성을 잘 알아보는 게 더 나은 일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발을 뺄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만 빼면 크게 거슬리는 것도 없었고 나름대로 결혼 생활도 그럭저럭 잘 이어갔거든요. 저나 남편 모두 양가 어른들에게도 할도리를 다하면서 매일 비슷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절 너무 힘들게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일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하루는 제가 바쁘게 일하던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로 예, 며느라. 우리 집에 보일러며 하수도며 너무 낡아서 집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손보고 도배까지 싹 다 새로 하려고 하는데 수리가 다 될 때까지 있을 곳이 없구나. 잠깐만 너희 집에서 있다가 수리 다 되면 올라가면 안 될까?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불안해졌어요. 혹시 집수리를 핑계로 우리 집에 아예 내려와서 살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누이도 서울에 있는데 설마 내려오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부모님들이 알아서 자식들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서로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거북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편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저희가 혹시 불편해할까봐 웬만하면 안 내려오시거든요. 시부모님도 여태껏 왕래가 잦은 편은 아니라서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젊은 편이니까 옛날처럼 고지식한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일도 복잡하고 바빠서 힘든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어요. 제가 말을 다 듣고도 대답을 바로 못하니까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눈치채셨던 건지 한두 달 정도만 있으면 수리가 다 끝날 거니까 걱정 말거라. 뭐하러 우리가 서울에 번듯한 집 놔두고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겠니? 우리 집만큼 위치 좋고 시설 좋은 곳도 잘 없더라. 이 근처에 친구들도 많은데 지방에 가면 우리끼리 적적해서 못 산다. 잠깐이면 되니까 부탁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아범한테 물어보기 전에 며느리한테 허락받으려고 먼저 전화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 보렴. 우리도 며느리한테 얹혀서 몇 달 지내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고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부탁 좀 해보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일단 시어머니 말에는 틀린 부분이 없었어요. 두 분도 저처럼 서울 토박이신데 서울에 기반 다 놔두고 갑자기 지방에 내려오실 일은 없잖아요.
서울의 동창이며 회사 동료며 동네 친구며 다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더 서울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집에 빈 방도 있으니까 두 분이 잠깐 오셔도 나쁠 건 없을 듯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 된 도리로 시부모님이 부탁하시는 걸 뿌리칠 수도 없더라고요. 잘못하면 제가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남편하고도 한번 상의해봤는데요. 어머님이 전화로 집수리 때문에 한두 달은 우리 집에 계셔야 할 것 같다던데 연락 받았어? 나는 솔직히 처음엔 서로 불편할 것 같고 혹시나 우리가 갑자기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거든. 근데 잠깐 계시는 거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물론 방이 좀 작아서 두 분이 같이 지내시기에 불편할 것 같기도 했지만 그건 우리 집이 중소형 평형대니까 방 크기가 클 수가 없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두 분이 계셔도 괜찮을까? 라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많이 불편하겠지만 한두 달은 금방 가니까 조금만 버텨줘. 나도 앞으로 장인 장모님한테 더 잘할게. 아예 날 잡아서 부모님들 모시고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라며 저를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시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 마음이었고 남편이 제 입장에서 이해해 주니까 약속한 시간 동안만 같이 지내기로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이 내려오신 뒤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시부모님은 존재만으로도 불편하잖아요. 식사 준비부터 평소에 뭘 챙겨드려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친정 엄마한테 살짝 여쭤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음식도 간이 안 맞을까 걱정되고 매번 간식거리를 챙겨드려야 하는 건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사둬야 하는 건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할 일만 하라고 하셨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그게 되나요? 뭐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고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불편함 없이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러 여러 곳을 다니셔서 집을 자주 비우셨어요. 남편은 원래 출근하면 늦게 오니까 시부모님이 어디 안 가시고 집에 계셨다면 저 혼자 그 상황을 다 감당해야 했거든요. 원래 저는 일할 때 노트북 들고 카페에 가는 편인데 시부모님이 계시면 집을 비워두고 나가기도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집을 비우실 줄 알았으면 고민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 주무실 때만 들릴 정도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해서 나가시는 건 줄 알고 아버님, 어머님, 혹시 제가 있어서 불편하신 거면 편하게 계셔도 돼요. 저는 원래 일할 때 카페 가서 하니까 저 일할 동안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식사 시간 되면 제가 들어와서 챙겨드리고 또 일하러 가면 되거든요. 잠깐 계시는 건데 제 눈치 보실까 봐 걱정이네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예, 우리가 원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집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 집수리 계획할 때도 차박하면서 다니려고 했는데 애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내려와 있는 거야. 너도 우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일 봐도 돼. 맨날 밖에서 먹으니 식사 준비도 할 필요도 없고 걱정 말거라.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정말 외향적이셔서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즉흥적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알고 보니 맛집 투어며 카페 투어까지 다니시더라고요. 아들네가 사는 지역에 언제 이렇게 있어 보겠냐며 좋다고 하는 곳은 다 다녀보셨어요. 그러면서 주변 지역에도 나가보면서 즐겁게 지내셨죠. 그런 모습을 보니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기도 하고 제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어서 그것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시부모님이 계속 서울에 가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답답하기도 했고 불편했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머님, 혹시 집수리는 어떻게 됐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웃으면서 생각보다 공사가 오래 걸리는구나. 시멘트 가격도 올라서 단가 맞추는 것도 어렵고 다른 자재값도 전부 올랐다고 하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 다른 곳도 공사가 많아 바쁘다면서 우리 집은 좀 나중에 봐주는 것 같던데 이미 돈을 다 준 상태라 우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라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걸어도 대답만 하시고 방에 들어가시거나 제가 화장실에 씻으러 간 사이 밖에 나가시기 일쑤였어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살 거라고 협의가 된 거면 모를까. 수리한다고 내려오신 건데 계속 말이 달라지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예민하게 생각하니까 남편은 집수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때 되면 알아서 나가시겠지. 자꾸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가 되겠어? 조금만 참아봐. 라며 천하태평이었어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데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은 남편한테만 계속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꾹 참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예민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예민하다고 하는 남편이 잘못된 거였는데 빨리 대처하지 못한 제가 미련했던 거죠. 그렇게 자꾸 시부모님이 서울로 올라가시는 시기가 늦춰지던 중에 갑자기 시누이가 소갈비를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왔더라고요. 당일에 연락하고 찾아온 거라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 계시다고 음식장만에 오는 걸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시누이 전화 받고 짜증이 났지만 그때도 꼭 참고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날은 시누이 혼자서 내려왔는데요. 시부모님한테 김서방은 바빠서 같이 못 왔어. 김서방이 장인 장모님한테 여태 잘 해드리지도 못했는데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며 갈비를 이렇게 많이 사주더라고. 하면서 본인이 고기를 구워드리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옳게 언니,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죠. 이거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예요. 액수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 쓸 일이 있겠냐만 갖고 있으면 한번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백화점 상품권 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마지막에 꼭 그렇게 신경을 긁어대는 말을 했어야 할까 싶었죠. 저도 서울 사람이고 서울 자주 가는데 지방에서 쓸 일이 없니 갖고 있으면 되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백화점 가서 제대로 쇼핑하려면 10만 원으로는 턱도 없잖아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왕 주는 거니까 아무 말 않고 웃으면서 냉큼 받았어요. 여기서 제가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결국에는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그날은 시누이가 평소와 너무 달라서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기를 사오기는커녕 본인이 있는 곳까지 와서 고기 사달라고 하고 구워달라고 했을 텐데 자꾸 나서서 고기도 구워서 시부모님한테 챙겨드리고 저희한테도 고기를 구워주는 거예요. 본인은 먹지도 않고 우리만 챙겨주는 게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들 고기는 입에 맞아요? 먹다 모자라면 다른 걸 더 시켜줄게요. 요즘 배달 음식도 잘 되어 있던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요. 오늘처럼 다 모일 때도 많지 않을 텐데 많이들 드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원래 이럴 양반이 아닌데 싶어서 수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철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고기도 맛있어서 경계심이 허물어져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결국 시누이는 고쳐진 게 아니라 잠깐 호의를 보인 것뿐이었어요.
정말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요. 어쨌든 신우이는 그날 하루 자고 바로 서울에 올라갔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계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왜 신우이랑 같이 올라가시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수리가 다 되면 알아서 가실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하루는 도대체 언제 나가시려고 저러시나 하며 집안 청소를 하는데 신우이가 갖고 왔던 시부모님 캐리어에 반팔티며 각종 옷가지가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보려고 봤던 건 아닌데 가방이 열려 있어서 어쩌다 보게 됐거든요. 가방이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 안에 옷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살짝 열어보니까 처음 보는 블라우스며 바지 등등 옷이 가득했고 그때 비로소 제가 계속 의심하던 게 확실시 되었어요. 어쩐지 신우이가 갑자기 소갈비를 한 보따리 사오고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고 가는 게 뭔가 이상했는데 이번에 신우이가 오면서 시부모님 짐을 아예 다 싸들고 내려온 거였어요. 신우이는 지금까지 시부모님을 모셔줘서 고맙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모실 거니까 그걸 생각해서 잘해줬던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2달이 아니라 앞으로 2계절은 더 같이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마침 시부모님도 놀러 나가고 안 계시고 남편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단판을 지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시부모님이 수리만 다 되면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오늘 보니 캐리어에 옷이 가득 담겨 있더라. 이거 처음에 한 약속이랑 다른 거 아니야? 집수리 다 됐는지 빨리 알아봐줘. 라고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며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잘 못하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알겠다고만 했어요. 시부모님도 들어오시면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두 분 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밤 9시가 되어도 들어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하면서 기다렸어요. 시부모님은 11시쯤이 되어서야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셨고 두 분이서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꿀물을 타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집수리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수리? 무슨 수리? 라며 혀가 꼬인 채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에서 본래 사시던 집수리가 아직도 덜 됐냐고 여쭤봤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그거 수리해서 진작에 팔았지. 덕분에 이렇게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건데 너희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쉴 곳도 있고 얼마나 좋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에서 시아버지랑 같이 손을 맞잡고 춤판을 벌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죠.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려다가 어른한테 그럴 수 없어서 꼭 참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걸 보고 남편을 깨워서 대판 싸웠죠. 시부모님이 집을 팔든 말든 그건 내 소관은 아니니까 그렇다 쳐. 근데 왜 아직도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술이 다 되면 올라가신다며. 처음이랑 말이 자꾸 달라지는 건 이해 못해. 내일 당장 올라가시라고 말씀드려. 집을 팔았으면 집을 하나 얻든가 하면 되잖아. 나는 더는 같이 못 살아. 아예 처음부터 모시고 살자고 했으면 대책이라도 세웠겠지. 갑자기 이러는 건 뭐야? 나는 절대 용납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부모님이 지인한테 집을 팔았다고 하는데 아직 돈을 다 못 받으셨대. 그것만 받으면 다른 데 구할 수 있을 거야. 눈동자도 흔들리는 걸 보니 남편 말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봤어요. 시부모님 집이 도대체 얼마에 팔렸는지, 제값은 받았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 했거든요. 근데 시부모님 계시던 지역에서 아파트가 팔린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찾아봤지만 여전히 기록이 없었어요. 주택이 팔리거나 토지가 팔린 기록은 있어도 시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거래된 기록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혼자 서울에 가서 부동산을 쭉 돌아보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저도 행동력이 어마어마했네요. 그만큼 화가 많이 나기도 했고 눈뜨고 코베이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혼자 알아보는 걸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들 핑계를 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시부모님 살던 동네 부동산을 쭉 돌아봤는데요. 가는 곳마다 시댁 아파트 쪽에 근 2달 동안 거래가 성사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혹시 몰라 그 전에 거래된 거라도 없냐고 물으니까 다들 아파트 거래 건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시댁에 한번 가봤어요. 집이 팔렸다고 하니까 새로 들어간 집주인한테 물어보려고 찾아가 벨을 눌렀거든요. 근데 시부모님 댁에서 시누이가 나오는 거예요. 시누이는 저보고 언니가 여긴 웬일이에요? 혹시 엄마 아빠가 뭐 놔두고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벙 쪘어요. 짧은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시누이한테 집을 넘겨준 거고 시누이도 저랑 다 상의가 된 거라고 말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단순히 제가 시부모를 잠깐 모신다고 고마워서 잘해줬던 게 아니라 수리한 집을 받게 됐고 시부모님을 평생 모실 거라고 생각해서 고기도 사주고 덤으로 상품권까지 줬던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김서방이랑 저 형편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안 그래도 둘이 벌어도 버거운데 전세 기간 다 끝나고 다시 대출받기도 어렵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걸 알고는 저한테 집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랑 상의가 안 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거 우리 부모님 좀 잘 부탁해요. 어차피 집에 거의 계시지도 않을 텐데 모시기 어렵진 않잖아요? 집을 받았으면 본인이 모시든가 작은 빌라라도 얻든가 해야지 우리 집에 무턱대고 내려오게 하시는 건 무슨 경우예요? 그것도 절 속이면서까지 이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방이 공기도 좋고 여행 다니기도 좋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는 공기 좋고 물 맑은 데서 살아보셔야죠. 나중에 언니한테 재산도 많이 물려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염치도 없지.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그냥 막무가내로 내려와서 눌러앉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까지 받았으면서 시부모님 나한테 그냥 떠넘겨놓고 꼴랑 소갈비랑 10만 원 상품권으로 퉁치려고 한 거예요? 왜 화를 내요? 우리 남편이 장인 장모님 불편하다고 하지. 저도 일하느라 바쁘지. 그럼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부모님이 딸한테 집 해주는 게 어디 흠인가요? 언니는 집에서 편하게 일하니까 우리 부모님 좀 모실 수 있죠. 그리고 원래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국 시누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시자짓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본성이 바뀐 것도 하나 없었고 어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지 여기서 시댁 식구들한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싶어 저도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는 차를 끌고 분노의 질주를 하며 다시 집에 갔어요. 이런 날은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원래는 서울 다녀와서 일도 좀 해두려고 했는데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오늘 아주 단판을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부모님이랑 남편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문자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할 말 있다고 하려다가 그냥 기다렸어요. 제가 평소랑 다른 걸 알면 피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밥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이 퇴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도 귀가하셨어요. 저는 가족이 다 모이자마자 시부모님한테 바로 서울로 올라가시라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로서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계속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한테 한두 달만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달라지시니 저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불편해할까 걱정돼서 반찬도 택배로 보내시고 최대한 여기 안 오시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오래 계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서울로 다시 올라가셨으면 해요.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시부모님은 조금만 더 있겠다며 사정사정했고 우리 부모님 젊어서 고생만 하셨는데 너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며느리면 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딱 그 꼴이더라고요. 내가 서울 가서 다 알아봤어. 그 집 신우이가 받아서 살고 있던데? 당신도 미리 다 알고 있었다며? 근데 왜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 처음부터 집수리 핑계로 어물쩍 우리 집에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니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 집 근처에 집 얻어다 드리던가 했겠지. 나는 무조건 모시기 싫은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실망스러운 거야. 얘들아, 우리 때문에 싸우지 말거라. 처음부터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집을 못 구한다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 어떡하니? 우리가 불편하겠지만 집에 거의 있지도 않잖니. 월세도 매달 20만 원씩 줄 테니 우리 네 식구 오붓하게 같이 살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엄마,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돈을 받아. 월세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 마음이 불편하면 절반만 받을게요. 연세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뭘 20만 원씩이나 받아. 1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랑 다투던 건 생각도 나지 않았던지 남편은 시어머니랑 웃으면서 손을 잡고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며 저 빼고 셋이서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났고 처음에는 셋이서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은 뒤에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은근히 제가 시부모님 모시게 하려 했구나. 자기는 일하느라 집 비우니까 결국은 제가 시부모님에 관련된 걸 다 신경 쓰게 될 것도 알고 저러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부모님 모시는 건 부인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효자 소리는 듣고 싶고 그런 심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고 남편한테 효도는 셀프로 하는 거라고 못 박았어요. 뭐? 월세를 절반만 받아? 그래, 나도 절반 해줘라. 당장 이혼하고 재산분할 시작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 팔자에 합가는 없고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그만하련다. 그렇게 연세 드신 부모님 걱정되고 안쓰러우면 이제 네가 알아서 모셔. 난 네 부모님보다 더 연세 많고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 걱정되니까 챙겨드리러 갈 거야. 나도 내 부모님이 더 소중하거든. 각자 알아서 부모님한테 효도 잘해보자. 난 갈 테니까 세 분이서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바로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하셔서 남편 보고 잘 달래주라 하고 나가셨는데요. 제가 짐을 쌀 때부터 남편이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날부로 완전히 정이 떨어져서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캐리어 끌고 주차장에 갔죠. 남편은 계속 따라오면서 처음에는 진짜 집수리만 하려고 했어. 그랬는데 불쌍한 동생 내외가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때도 부모님 집에 잠깐 같이 있다가 집 얻으면 나가기로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건데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돼? 갑자기 계획이 바뀐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모시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건 정말이야. 믿어줘. 부모님 모시고 살면 내가 더 신경 쓰고 당신 불편하지 않게 할게.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장인 장모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이렇게 정말 헤어질 거야? 라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차에 짐 싣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하는 말에 흔들리기도 했죠. 그래도 사람은 착하고 다정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일이라고 저한테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화내는 걸 보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잠깐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지. 막상 모시고 살면 제가 시부모님을 케어해야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에 가버렸죠. 친정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몰라요. 솔직히 부모님이 저를 나무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없이 다독여주시고 푹 쉬라고만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겪은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대뜸 변호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어서 고민이었는데 변호사 명함을 보고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된다면서 증거를 모으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살면서 애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기도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아직 애가 없던 게 하늘이 도운 거였어요. 솔직히 애기 있으면 헤어지기 어렵잖아요. 자식이 없으니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더 쉬웠어요. 일단 저는 변호사 조언대로 증거를 모았어요.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한두 달만 있을 거라고 했던 거며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계속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나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나 시누이의 행동 등등 증거가 될 만한 건 싹 다 모았어요. 변호사 도움받아서 소송 준비하니까 남편 쪽에서 거품 물고 반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로 뭐 이런 일로 이혼을 하니? 그렇게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싫든?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일을 키워?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그렇게 은혜 모르고 살면 천벌받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다 녹음해두고 증거로 활용했죠. 시어머니 말에 반박하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겠지만 그냥 참았어요. 대꾸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고 저도 괜히 싸울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남될 건데. 변호사랑 소송 진행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어요. 시부모님이며 남편한테서 자꾸 전화 오는 것도 부담되고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방어하니까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증거를 꼼꼼히 모으기도 했고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너무했잖아요.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승소하게 됐어요. 승소하면서 재산도 절반으로 분할했고요. 시부모님이랑 남편한테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솔직히 재산도 더 받아내고 싶었고 위자료도 왕창 뜯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법으로 따져야 하니 원하는 만큼은 받아내기 어려웠죠. 그래도 이 정도로 해결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소식 전해 들으니까 이혼한 뒤에 시부모님은 결국 본래 살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시누이 내외는 경기 외곽 지역에 빌라 얻어서 옮겨갔다는데 아마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 같네요. 남편은 재산 분할하느라 같이 살던 집도 처분하게 돼서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방까지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시부모님이 거짓말하는 걸 그냥 받아주고 남편이 하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어영부영 넘어갔으면 평생 시댁 식구들 하는 대로 끌려다녔을 거예요. 저도 며느리 노릇이 뭔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속이고 마음대로 하려는 건 아니죠.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왕래가 거의 없던 형님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안부도 물을 겸 전화드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쭉 해드렸거든요. 그러니 형님이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동생들만 챙기고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저는 늘 소외됐고 잘못된 걸 이야기해도 저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외국으로 나가 살았고 가족들과는 연을 끊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동생들한테는 잘해주니까 올케한테도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케가 불편할까 봐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건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줄 알았다면 제가 중간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어쨌든 잘 해결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살아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시댁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화목하고 괜찮은 가족 같아서 결혼했던 건데 형님 사연을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남편을 만나게 된 것부터 다 후회하게 되니까 감정 소모가 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늦게라도 시댁 식구들 실체를 알고 빨리 손절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화려한 돌싱이 된 만큼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이혼녀 딱지 붙었다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욕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저도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낸 만큼 과거는 묻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요. 아직도 시댁 식구들한테 억울한 일 당하며 속상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답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한테 더 행복한 길이 뭔지 찾아보셨으면 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